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미래엔 1단원 지문 분석과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의 1. 화법과 작문의 본질,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 그리고 맥락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이 단원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 맥락,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그중 특징과 맥락을 연관지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말과 글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우리는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과정에 작용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화법과 작문의 개념 그리고 의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개념은 말과 글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총 세 가지의 의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 이렇게 세 가지의 의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의사소통 예시는 텔레비전의 공익광고, 연설, 강연, 신문, 사설, 국민신문고와 같이 각종 민원 게시판에 올리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도 꼭 한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특성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대화를 나누거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행위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학급에서 필요한 규칙을 함께 정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럿이 모여 회의를 하는 등 의사소통 행위는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도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개인적 차원 하나, 사회적 차원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담론의 형성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한다. 개인의 말이나 글이라도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 확산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담론의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사회적 담론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담론은 개인의 말과 글이라고 할지라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말과 글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예로는 1896년에 조직된 협성회의 토론회를 들 수 있다. 이 토론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정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학교 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주 독립, 평등, 국민주권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협성의 회보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을 계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인, 즉 학생들의 의견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협성회의 예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고유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듯이 공동체에도 그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소통 양식이 있는데 이를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라고 한다. 의사소통 문화는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작은 공동체부터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 집단에 따라서 특유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화법과 작문은 이러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구성원 개개인의 화법과 작문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공동체에도 그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소통 양식이 있고 이것을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공동체는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고 사회 집단에 따라서 특유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것이 또다시 구성원 개개인의 화법과 작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규범,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 공동체마다 중시하는 것이 달라서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보편화하기 전에는 공동체마다 특유의 의사소통 문화를 잘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의사소통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의 의사소통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즉, 여기에서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공동체마다 특유의 의사소통 문화를 잘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의 의사소통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았듯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는 다시 개개인의 화법과 작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기능.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은 자아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시르에 빠졌을 때 주변에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의사소통,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로의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화의 과정,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생각하고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자아가 성장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독자도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담긴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장문에서도 자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화법과 장문은 모두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발전의 기여. 화법과 장문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즉, 위에서 개인의 자아 성장, 즉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나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토론이나 토의, 건의문 쓰기, 시평 쓰기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문제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되면서 화법과 장문의 역할과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능, 즉 화법과 장문의 기능 두 가지, 자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화법과 장문의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의 맥락. 화법과 장문의 맥락이란 담화나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작용하는 배경을 말한다. 여기에는 화자나 필자, 청자나 독자, 주제, 목적, 매체, 담화나 글의 유형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자, 화법과 장문의 맥락의 개념과 동시에 화법과 장문에서 맥락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꼭 유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법의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의 맥락은 담화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는 말을 할 때 말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말을 하는 상황이나 담화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화법의 맥락이 말의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전달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말을 살펴보자. 즉, 여기에서는 화법에서 고려해야 되는 맥락, 주제, 목적,
청자, 그 다음 담화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등장하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반려견을 이름에 얽힌 이야기, 반려견을 키운 기간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과 인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청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사용하고 격식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소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예의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화법의 맥락은 상황에 맞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문의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맥락 또한 글의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자,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게시판은 다수가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따라서 먼저 긴급 공지라고 제목을 사용하기에는 내용이 긴급한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추신이라고 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문 맥락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도 주제, 목적, 필자, 독자, 매체, 글의 유형 등의 장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말은 하고 나면 사라지지만 글은 말과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또한 필자와 독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필자의 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글에서도 당연히 장문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글은 오래 지속되고 독자가 필자의 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맥락을 고려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나 공동체의 가치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도 담화나 글의 수용과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담화나 글의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화자나 필자, 청자나 독자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공동체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담화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법과 장문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즉, 화법과 장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요. 가는 아파트 게시판에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아저씨들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소자보죠. 자, 그것을 유념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비원 인원 감축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내일 투표할 때 경비 아저씨들의 처지도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경비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비원 인원 감축에 대한 투표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할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임법을 사용하였다. 보시면 입니다. 들었습니다. 와 같이 높임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경비원 감축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여기 보시면 정이 많이 든 경비 아저씨들이 우리 아파트를 떠나셔야 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였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밑에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화법가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화법가작문의 특성,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았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아까 봤던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던 소자보이고요. 나 글은 개인의 SNS에 기재되어 있는 글이며 다는 기사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가는 소자고 나는 개인의 SNS에 올린 글이었죠. 따라서 둘 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적절하지 않.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은 개인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화법가작문의 특성이었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 나, 가, 둘 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글은 맞습니다만 가에서는 경비원 인원 감축 결정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공유하면서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나에서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누리소통망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형성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문제와 관련된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다는 나와 달리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나는 SNS, 즉 인터넷에 기재된 글이고 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즉, 둘 다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진이나 표와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 다는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다. 가는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글. 나도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글. 다 또한 신문기사이므로 모두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가, 다는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개인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가에서 다는 모두 공동체 문제, 즉 경비원 인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였죠.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3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뉘는 화법가작문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 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따르면 다는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는 아까 봤던 소자보였죠. 이 소자보는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정답 1번 바로 체크하실 수 있네요. 가에 따르면 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는 아까 보셨던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즉, 그 소자보를 통해서 이 소자보가 연이어 게재됐고 결국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개인의 글이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서 이게 적용이 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나에 따르면 다와 같은 글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까 봤듯이 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예시였으므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는 경비원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숙고하게 만든다. 다의 목적 자체가 이러한 두 가지 중에서 경비원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하여 경비원 인원 감축에 반대에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4번, 5번 모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1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단원 화법과정문의 태도, 지문 분석,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에 드러난 장문 관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습 활동에 있는 지문을 잘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법과 작문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묻는 문제가 주로 등장하였습니다. 즉, 화법과 작문에서 지켜야 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화자나 필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진정성 있게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의 관습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는 화자나 필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진정성 있게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의 관습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즉,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과 의사소통 윤리, 즉 첫 번째 태도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정문은 의사소통 행위로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과 글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즉, 화법과정문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와 필자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감을 지려 말과 글에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말과 글이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 즉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속어, 차별적인 말, 악성 댓글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은 자칫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말과 글은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한 존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언제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나의 생각이나 지식은 직접 체험하여 형성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해 형성된 것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함부로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글은 일종의 지식재산이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저작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얻고 창작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저작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얻고 창작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지어서 인용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독자는 글에 담긴 의견이 필자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단어나 문장을 살짝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무심코 표절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하며 출처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하고 출처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외에도 인용 표시가 적절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 없이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즉, 인용 표시가 적절하고 출처 표시가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진솔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논리적인 내용 구성이나 수사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긴 진정성이 청자나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유발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즉, 화법과 작문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는 청자나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유발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진솔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진솔한 표현이란 거짓이나 과장이 없으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표현이 다소 어눌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진정성 있는 표현, 진솔한 표현이다라는 것은 거짓이나 과장이 없으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수용할 때도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내가 글을 쓰는 사람 혹은 글을 수용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고 신뢰를 주었다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거나 글로 쓴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인 진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언행일치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말이나 글을 통해서 신뢰성, 즉 진정성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했다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언행일치의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언어공동체의 담화, 그리고 작문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공동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집단이다. 언어 공동체는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관습을 형성하게 되는데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언어 공동체의 개념과 관련 지어서 이들을 함께 일정한 관습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공동체의 관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밑에 있는 글은 우리 언어 공동체의 관습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말보다 실천을 더 중시하였던 선인들의 언어관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말보다 실천을 더 중시했던 우리 언어 공동체의 관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웃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에 따라 우리 언어 공동체는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예절이 발달하였다. 아랫사람은 높임말을 쓰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언어 관습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담화 및 장문 관습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말에서 다양한 겸양 표현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두 번째로는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 또한 겸양 표현이 발달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공동체에서는 말과 글의 의미를 해석할 때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해석할 때에도 내용이 무엇인지보다는 말과 글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 언어 공동체의 관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 언어 공동체의 관습, 말보다 실천을 더 중시, 높임 표현과 겸양 표현 발달, 개인보다 공동체의 가치 중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밑에 작품 전시회 개최에 대한 인사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의 덕으로 돌리는 겸양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청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즉 상황이나 처지를 먼저 배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는, 배려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장문 관습은 화법과 장문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무조건 말을 삼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고 수직적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더 중시하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고려하는 일 못지않게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장문 관습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즉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우리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관련 지어서 조금 변화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더 중시하기도 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변화하고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기서 신문의 표제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담화 및 장문 관습의 변화 속에서도 말을 앞세우기보다 말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실한 언어 생활,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공손한 언어 생활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올바른 언어 문화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하면서 교과서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교과서의 본문도 중요하지만 학습활동에 등장하는 1번 지문, 즉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지문,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 신문기사와 관련된 지문, 또한 마지막에 등장하는 편지를 통해서 전통적인 장문 관습에 대한 문제도 자주 등장했으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기역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묻는 문제인데요. 가 글은 먼저 환경부에서의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의 보도자료는 고등어를 실내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기사로 작성할 때 고등어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대중들이 고등어를 소비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2번, 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수치, 객관적인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가 많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고등어의 가격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3번, 기사를 작성할 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가에서 자신들의 보도자료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나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방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강조보다는 다른 부분, 즉 고등어가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5번, 가를 보도할 때 핵심 내용보다는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 대한 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에서 나타난 장문 관습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유의하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지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음과 끝부분에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나타난다. 보옵소서 이만 그치나이다 와 같은 편집글의 상투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죠. 2번, 방, 입격과 같이 지금도 사용하는 한자 표현이 나타난다. 방, 입격, 이러한 한자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한자어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오는 날 잘 사용하지 않는 보옵소서 아옵니다와 같은 문어체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부분의 상투적인 표현에서도 보옵소서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네요. 4번, 소자와 같은 겸양 표현과 옵과 같은 예스러운 높임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소자를 자신을 낮추는 표현, 또한 옵과 같은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 등장했습니다. 5번, 조선과 같은 표현으로 보아 근대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 이후부터 해방 전후의 글로 볼 수 있다. 전 조선적으로 모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대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 이후부터 해방 전후의 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9번 문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합법과 전문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까 최다 빈출 유형,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를 참고하였을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인용, 그리고 표절과 관련된 글로 아까 본문에서 살짝 확인을 했었죠.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인용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인용을 표시해주고 있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하네요. 참고문헌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있다. 참고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적절합니다.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글 속의 녹여내는 간접인용을 활용하고 있다. 제가 아까 체크했었죠. 인용부호, 즉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적절한 선지죠. 마지막 5번. 인용 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지식재산 침해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용 표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헌법과 작문 미래엔 1단원에 대한 지문 분석, 문제 해결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